한국에서 올 한 해 흥행 순위 4위에 등극한 영화 택시 운전사가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 부문 한국 출품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 부문 최종 후보작에 선정되기 위한 적극적인 영화 알리기에도 나섰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만 원? 뭔가 하루에 택시비를 10만 원이나 준대? 나이스 위쳐 렛츠고 광주. 광주. LA 인근 컬버시티에서 개최된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3개의 상을 수상한 영화 택시 운전사. 영화제 참석과 함께 아카데미 영화상 외국어 영화 부문 최종 후보작에 도전장을 낸 영화 택시 운전사의 장훈 감독과 박은경 프로듀서가 LA저 한인 언론사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뭐 특별 상영회나 이제 그 택시 운전사 특별 상영회를 했거든요. 그 아카데미 이제 회원분들 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관련해서 뭐 끝나고 리셉션에서 그 영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역사를 다루다 보니 한국 관람객들과는 달리 내용에 대해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영화 시사회 전 가이드를 준다든지 영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1980년도에는 6살이었던 장훈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택시 운전사에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마음의 빛, 부채감 그런 부분들로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그런 마음으로 작품에 참여했고 잘 만들어서 많은 관객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고요. 영화 택시 운전사가 아카데미 영화상 출품작을 위주로 하는 이번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에서 3개의 상을 수상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영화 제작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홍콩에도 있었고, 뭐 중국에도 있었고, 뭐 유럽에도 있었고, 미국의 어느 부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낯선 소재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 사람들의 선택을 보는 지점에 있어서 공감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 또한 휴머니티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 구성으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주제를 담고 있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나가서도 그렇게 같이 호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해주신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비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 같지만 결국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2018년 아카데미 영화상 외국어 영화 부문에는 올해 총 92편의 영화가 출품된 가운데 이 중 9편의 작품으로 추려진 후 2018년 1월 23일에 5편이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됩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서류 미비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드림 액트 법안 통과를 위해 LA 지역 한인 단체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회관에서 LA 한인회를 비롯해 민족학교, 한인타운 노동연대, 그리고 한미연합회 등 한인단체들은 다음 달 8일까지 드림 액트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 의원들에게 편지 보내기와 전화 걸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정책 다카 폐지 발표로 인해 한인 청소년 8천여 명을 포함해 전국의 80만 서류 미비 청소년과 청년들이 추방의 공포는 물론 일자리와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하원 200명이 드림 법안을 공식 지지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18명의 의원이 지지를 표명해 218명에 도달할 경우 드림 액트 법안을 표결에 붙이고 통과시킬 수 있어 한인 커뮤니티 관심과 지지 서명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태평양은행이 신임 최고 대출 책임자 CCO를 임명했습니다. 태평양은행은 오늘 헨리 킴 전무의 행장 선임에 따라 그동안 부 CCO를 역임해온 브라이언 방 씨를 CCO로 승진 발령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승진 발령에 따라 브라이언 방 부 CCO는 내년 1월
헨리킴 현 전무의 행장 취임과 동시에 신임 CCO에 오르게 됩니다. 태평양은행의 조혜영 행장은 브라이언 방 부 CCO는 지난 수년 동안 대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앞으로 은행의 CCO로서 은행의 지속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방 신임 CCO는 대출 전문가로 지난 2005년 태평양은행에 입행해 2014년 부 CCO에 임명됐습니다. 올 연말 초대형 감세안을 포함하는 세제 개혁안이 초미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등 부자주들은 큰 타격을 입을 걸로 보입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공제 혜택이 없어져서 주택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주의 중산층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문지혜 기자입니다. 주정부와 로컬 재산세에 대해 연방세에서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공화 하원에서는 $10,000 이하 계속 공제, 공화 상원에서는 완전 폐지로 규정하는 등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전국의 납세자 30% 정도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34%에 달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전망입니다. 워싱턴 DC 기반의 싱크탱크인 텍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4,300만 가구가 일반 중산층과 중상위층 가구를 위한 세금 우대 조치인 주정부와 지방정부 소득세 썰투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올 연말 세제 개혁으로 중단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택 융자금 이자 등 재산세 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비교적 세율이 높은 주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의 경우는 이번 세법이 체인지가 되게 되면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모기지에는 $500,000 이하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만 공제해주기 때문에 결국 중산층 주택 소유주들에게 불리한 법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법은 주택 몰기지 융자금에 대해서 100만 불까지 라인 오브 크레딧까지 합하면 이제 110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하원이 주장한 대로 통과가 된다면 캘리포니아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들이 특히 주택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은 그만큼 손해보게 되겠죠. 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항목별 세금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당시에 연소득 $50,000 이하 가정에서는 10%가 세금 공제를 신청했고 $50,000 내지 $75,000 사이는 42%, $200,000 이상은 93.5%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공제 금액을 비교했을 때 캘리포니아주는 $5,807로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팔로알토와 산타클라라 지역을 포함한 18지구의 공제액 중간값이 $18,239로 제일 컸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대한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독립유공자 임성실 애국지사의 유해가 고국인 대한민국에 안장됐습니다.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과 광복회 미 서남부지회 흥사단 LA지부는 어제 임성실 애국지사의 유가족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랄프한 씨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성실 애국지사와 남편 임성택 선생의 유해 봉환 고별식을 가졌습니다. 임성실 지사의 유해 봉환은 지난 1946년 LA 로즈데일 공원 묘지에서 안장된 지 71년 만입니다. 임성실 애국지사와 남편 임성택 선생의 유해는 오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유해봉환 봉영식을 거친 뒤 다음 날인 16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임성실 애국지사는 지난 1903년 4월 남편, 딸과 함께 하와이로 건너와 사탕수수 노동자로 지내다 지난 1919년부터 1944년까지 여성 대표 독립운동단체 대한여자애국단 임원을 역임해 독립지원금 모금에 힘썼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 자수 대상은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된 사람입니다. 해당 혐의를 갖고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LA 총영사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보통 수사 절차에 따르면 피의자가 한국 입국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소 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이용하면 간편한 조사 절차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제2본사가 어디에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미 238개 도시가 아마존 유치를 위해 앞다퉈 신청 서류를 제출한 가운데 텍사스주 달러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 등 3개 도시가 가장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분석했습니다. 아마존 제2본사에 적합한 6가지 핵심적인 기준에 따라 238개 도시를 자체 평가한 결과입니다. 아마존은 제2본사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학력 노동력, 그리고 삶의 질과 교통 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내년 초 제2본사의 후보지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의 제2본사가 들어서게 되면 최대 50억 달러의 직접 투자와 5만 명 이상의 고급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